조인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박사님은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고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민영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또 젊은 생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유엔사의 역할입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그 주제만으로도 상당히 무겁고 또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담론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유엔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제시를 하는 그 주제를 제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사실 통일은 최근에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고 또 지역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 국가의 협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유엔사와 연계시켜서 협력하는 방법, 협력하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임무,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스코프를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엔사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세미나 발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통일과 연계시키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좀 연구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 좀 제기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기존의 연구들도 어떤 통일 과정에서 협력을 이야기할 때 지역적인 협력, 예를 들면 미, 일, 중, 주변국과의 협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유엔사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앞에서 발표하셨듯이 정전체제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 전력 제공, 또 유엔사 후방기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통일 과정에서 과연 유엔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유엔사의 임무 중에 이 관련된 임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유엔사의 역할,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통일 지원 임무라는 것이 유엔사에서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통일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시나리오별로 유엔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엔사의 그 역사와 또 이에 대한 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엔사의 임무, 또 역할은 저는 크게 역사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임무는 한국 방위 임무였는데 그걸 1978년도에 저희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로 이양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3가지 임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게 아까 첫 번째로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전협정 관리 및 준수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그다음 3번째 임무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에 관한 그런 임무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발제하신 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4번째로 한반도 통일 지원 임무를 유엔사는 임무 역할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반도 통일 지원 임무는 어떤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시면, 사실 1950년 10월 7일 채택된 유엔 총회결의 제376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뒤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376호인데,
여기에 보면 뭐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을 건설할 책임이 유엔에 있다라는 내용이 좀 적시되어 있고요. 물론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유엔 군사령부가 북진을 하는데 그 근거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에서 보면은 총회결의 제 112호, 또 195호, 293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정부 수립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결의들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정도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1953년 7월 27일의 워싱턴 선언에서도 이러한 유엔의 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구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제 원칙에 입각해서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뭐 그 이후에 아까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1953년 8월 28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11호에서도 유엔의 목적이 우리 한반도에서 대의정부 형태하에서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채택된 많은 유엔 결의들을 통해서도 사실 한반도에서의 이 통일 지원 그 임무가 유엔의 목표, 곧 유엔사의 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그 한반도 통일 지원 임무도 유엔사가 창설되면서부터 그리고 유엔사가 부여받은 그 임무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일 과정에서 유엔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없었던 유엔사의 임무를 다시 발굴해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유엔사의 역할이 여기에도 있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뭐 평시 및 위기관리 시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린 정전 및 정전체제 관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요. 평화통일 기반 확보를 위해서 또 통일의 여건 조성 상태를 위해서 유엔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저희가 통일 여건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남북 간의 소통 문제 그리고 위기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 통일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단순히 지역 국가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사실 유엔사는 충분히 전 대륙에 있는 회원국들을 통해서 저희의 통일의 당위성이라든가 또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또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이런 모든 중요성과 당위성과 모든 절차 과정들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플랫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23년, 2024년에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의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이라든가 통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엔사 회원국들에게 알림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우리의 통일에 관한 저희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시 상황이 말고 통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유엔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부터가 좀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 발제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압적인 독립이라든가
또 어떤 내부 붕괴라든가 또 세 번째는 물론 되게 가장 한 목적적인 평화 통일하죠. 남북 간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이 단계들을 구성해서 각각의 사례별로 유엔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압적 통일의 경우인데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나리오상으로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일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북한의 어떤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차원에서 도발이 됐고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이 응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협상이라든가 남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좀 높이려고 국지 도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재대응이 서로 상호간에 계속 존재하면서 이것이 좀 더 큰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에는 사실 명확합니다. 유엔사는 첫 번째는 전력 제공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군수지원 기지로서 역할이죠. 유엔사 후방기지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그 무대라든가 장비들이 저희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기지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유엔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되셨지만 2000년 초반에는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최근에 있는 러우 전쟁에서 사실은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위한 결의라든가 이런 채택이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떤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이런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충분히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이 저희가 북한 지역으로 진출한 후에 안정화 작전을 시행할 때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실시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반도 내에 유사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공해 및 국경선 통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대량 난민이 물론 발생을 하겠죠.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인원도 있을 테고 또 제3국 국민들을 또 어떻게 구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3국의 비행이라든가 아니면 해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 이런 비군사작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유엔사가 하나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당시 한미연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작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작전을 치중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임무 수행을 하면 사실 군사작전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럴 경우는 유엔사가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국제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정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이제 국제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임무가 바뀌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을 활용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직전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북한 내부 붕괴로 인한 통일들인데 사실 여기서도 많이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가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개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에 유엔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일단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군사력에 대한 현시로 그런 세력들의 어떤 군사적 개입을 일단 막을 수가 있고요. 또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위한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뭐 한국이 단독으로 개입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제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사적 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핵을 포함한 핵 화학물질을 포함한 WMD를 통제할 경우에 과연 이것을 한국 단독의 힘으로 아니면 한미연합사 이런 형태의 힘으로 어떻게 과연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우리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유엔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한국 측의 통일이라든가 공해 국경선 통제, 국제 평화 유지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평화 협정을 위한 평화점을 맺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유엔사가 우리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 남북 간의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측이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엔사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그 유엔사 회원국들의 그 지지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이 협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좀 더 마지막 결론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유리한 다양한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통일부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분명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어떤 힘을 얻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이 뭐냐면 이 유엔사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딱 놓고 보더라도 사실 동맹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국이었다면 사실은 이 전쟁이 발발을 했을까라고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동맹의 존재겠습니까?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등무지게 발전했던 것도 사실은 한미동맹과 또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엔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전략적 안보 자산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단순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보셨던 정전체제 관리라든가 그리고 유사시 전력 제공이라든가 이 분야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통일을 앞으로 미래에서 통일을 달성하고 그리고 저희 그 과정에서 통일을 지원하는 그 입장에서도 유엔사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